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강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싱가포르 물류기업인 APL 로지스틱스 본 입찰에서 일본 기업에 밀려 인수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CJ그룹은 기업 총수의 부재로 입찰 가격을 신속하게 정하지 못한 게 한계로 작용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설 수목장의 한 그루당 분양 가격이 5천만 원 가까이 되는가 하면 1m 간격으로 빽빽하게 나무를 심어 수익만 노리는 편법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탤런트 길용우 씨가 서울 이태원에 상가 건물을 사들인 뒤에 세입자들에게 퇴거 통보를 내 임차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1억 원 안팎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당장 빈손으로 쫓겨나게 됐다며 길 씨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를 비난했습니다.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부르는 허위 과다 입원 보험 사기 혐의자의 절반 이상이 주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나이롱 환자의 51%가 주부였고 사기 금액을 늘리려고 가족끼리 공모하는 경우도 전체 입원 보험 사기의 40%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1년 가까이 법안 처리를 반대해온 야당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헌 공감과 미디어 소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신은숙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오너 부재 리스크. 네, 싱가포르 물류 기업을 인수하려는 CJ그룹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기업이 공격적인 배팅을 한 반면 CJ는 오너의 부재로 인해서 운신의 폭이 좁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상현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죠. APL 로지스틱스를 인수하려던 CJ그룹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13일 마감된 본 입찰에서 일본 물류기업 KWE에 밀린 겁니다. KWE는 엔화 약세와 금리 하락으로 높아진 자본 조달력을 바탕으로 1조 3,500여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적정 인수가보다 20% 이상 높은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반면 CJ그룹은 인수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입찰 가격을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M&A에 있어서는 인수금액 결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데 오너의 부재가 인수금액 결정에 한계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CJ그룹은 물류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그 첫 단추로 세계 16개국에 110개의 물류 거점을 가진 APL 로지스틱스를 인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 실패로 전략 실행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CJ는 2013년에도 미국 중합물류업체와 인도 물류기업 인수를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지난해 수도권에 구축하려던 물류허브 프로젝트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2013년 7월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뒤 누적된 총수부재로 인한 경영 차질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리포트 보셨는데요. 총수의 빈자리가 실제 기업 인수합병에 영향을 주는 건지 관심입니다. 아무래도 과감한 배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너가 있을 경우에 M&A 같은 딜에 있어서 금액을 결정해 주지는 않겠지만은 반드시 인수하라라든가 알아서 하라라든가 이런 사인을 줬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 CJ 그룹에서 엄밀히 말하면 CJ 대한통운인데 이 APL 로지스틱스를 인수를 못했다.
근데 이게 이재현 회장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좀 가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금액 자체가 한 1조 1,000억대 매물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일본 업체가 가져간 게 1조 3,500억에 가져갔었는데 이게 뭐 이재현 회장이 무조건 인수해 이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놓쳤다기보다 CJ 대한통운의 자체 분석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쓸 금액을 썼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고 만약 이 정도 매물을 같은 뭐 1조 원대 초반 매물이었는데 이게 오너가 명령을 못 내려가지고 인수를 하고 못하고였다면은 이 CJ 대한통운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게 지금 뭐 M&A에서 중요한 요인 역시 가격인데 전문 경영인이 지적하셨듯이 네. 어떤 베팅을 할 수가 없다면 전문 경영인의 역할도 조금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또 큰 모순이 되는 네. 거겠죠. 예. 그러나 이제 앞서 뭐 현대차고로 뭐 삼성도 부지 거기에는 정몽구 회장이 개입했다는 게 뭐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우리 이번에- 사회에요. 네. 매사를 지금 오너가 구속된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오너 때문에 뭐 사업이 안 되니 비즈니스가 안 되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그 풀어달라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거 한번 보세요. 1조 1,000억짜리 회사가 미일, 그 다음에 사모펀드, CJ까지 네 군데 회사가 붙어서 경쟁을 했는데 네. 1조 3,500억을 써가지고 가져갔다 하면 이것은 많이 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오너가 밖에 있다고 해서 오너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격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딱 써가지고 갖고 가서 입찰하지 않습니까? 미리. 그런 근데 부분 실제- 때문에 이걸 오너 부재하고 연결시키는 것은요.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 것인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이제 이 논리, 그러니까 석방 가석방 예. 논리인데 너무 이게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예를 들어 CJ가 뭐 저게 우리 뭐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저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것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치주의 근간이라는 것은 상박하고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뭐 우리가 서민들한테 근데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은 거꾸로 아닙니까? 거꾸로인데 회사 1조 조금 넘어가는 회사 인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너가 없어 그렇다. 결정적 배팅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궁색하다. 그래 볼 수밖에 근데 없어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롯데그룹이 KT 네. 렌탈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SK네트워크, 네. SK그룹이었는데 네. 이것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냐는 분석도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있는데 저는 예, 그 예. 사건 이제 KT 렌탈이라는 게 과거 금호 렌터카입니다. 이제 그거를 SK 네트워크에서 요즘 중고차 막 렌터 사업 네. 많이 하니까 인수하려고 탐을 냈었는데 지금 롯데에 돌아갔거든요. 예. 이걸 놓고 최태원 회장이 없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저는 시각을 바꿔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여서 네. 롯데가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한 시각이 아닌가.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 이 렌터카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풀 베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SK 최태원 회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롯데 측에서 더 과감하게 도전을 했다. 이런 롯데가 식으로 보는 그 시각이 이 맞죠. 여행 네. 부분에서 굉장히 그 인프라가 있으니까 렌트카 회사를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롯데 입장으로서는 인수 의지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네, 근데 제가 이 신변호사님, 부분에서 예.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 게요. 먼저 경제인 가석방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일반인에 비해서 뭐 엄격하게 할 건 필요는 없지만 일반인에 준해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논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가석방을 해줘야 된다라는 측에서 얘기한 것이 2008년도 우리나라 외환위기하고 경제위기가 왔을 때요. 그때 320여 명의 경제인을 가석방을 시켰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서 가장 먼저 탈출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이 경제인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대부분 화이트 칼라 범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횡령, 배임이나 탈세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도 크고 우리 사회에 주는 피해도 크고 도덕성에도 뭐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워낙 본인이 이렇게 오너로서 사업을 하다 보면 배임이라든가 횡령 이런 부분에 노출이 많이 돼서 일반인들보다 그런 문제를 많이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줘야 되고 네네. 또 배임을 처벌하는 회사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혜는 아니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더 엄격할 필요도 없다라고. 배임을 네, 처벌한 알겠습니다. 나라는 없지만 미국 예. 같으면 조셉 호탈 같은 경우는 영원히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씩 받죠. 네. 30년. 굉장히 논쟁이 네. 뜨거운데 결국 예. 이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서 역차별이냐 아니면 경제 활성화냐 이건 앞으로 끝없이 계속 논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다들 나가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최근 연예인 빌딩 부자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배우 기룡우 씨가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상가 세입자를 쫓아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어디에 건물 샀나 봤더니 이제 해방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경리단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뜨고 있는 길인데 뭐 가로수길 못지않게 뜨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부인 아들 공동 명의로 해서 이제 산 모양입니다. 근데 건물이 약간 좀 허름하니까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룡호 씨가 인수 후에 밝혀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세입자들한테 나가시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나가니까 이미 뭐 전세금, 월세금 있는 거 돈 주고 나가면 좋은데 실은 여기 있는 세입자들은 거의 최소 1억 이상씩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쫓겨나는 분들은 이 권리금을 그 누구한테도 못 받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이러면서 지금 계속 논쟁과 또 네티즌 사이 여론이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을 어떻게 다음 들어오는 세입자들에게 받는 거 아닌가요? 받는 거죠. 근데 알아서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지. 네. 임대인이 보장해주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권리금을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들여서 카페 같은 거 인테리어를 해도 인테리어도 하죠. 원상복구를 하고 가라 그러면 그거 다 부수고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이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그 엄연히 주고받는 돈인데 예. 권리금에 대한 지위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 9월에 이제 국회에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네. 권리금을 법제화하자라는 부분이 상정이 됐는데 네. 작년 연말에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죠. 경제 활성화 운운하면서 대기업의 뭐 어떤 편의를 봐주는 법들은 아주 잽싸게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그 자영업자로 한국이면 자영업자가 세계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런 나라에서 권리금이라는 법에도 없는 그런 희한한 어떤 돈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제화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인데요. 네. 그러면 말을 꺼냈으면 그게 곧바로 통과를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말을 꺼내고 이 국회에서는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잠자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 법제화가 되게 되면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권리금을 올리자 예. 하는 건물주와 임대를 올리자는 건물주들의 실제로 횡포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 서울 주요 핫스팟이라 부르는 이 목 좋은 동네는 전부 권리금과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 네. 일명 풍선주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기룡호 씨 건물도 소상공인들이 막 우리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상가 권리금 통과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우리 황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개정안은 지금 개정 안으로만 있고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 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기룡호 씨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주가 재건축을 위해서 세입자들을 나가라고 할 때는 이 상가 권리금 보호에 대한 이 규정이 없거든요. 야당은 지금 그러니까 재건축 때까지도 권리금 보호를 넣자 주장을 하는데 야당은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재건축 때 나갈 때 나갈 보상금을 때도 지급해라. 보상금이 아니죠. 그 건물주가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이 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관련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규정을 꼭 넣어달라는 네. 건데 실은 거기까지는 이제 민법상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제 여당안은 넣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재건축할 경우에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도 권리금을 받지는 근데 가장 문제인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 하면 그걸 가지고 모든 상가들이 보호받을지 아는데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개정 전에 현재 제가 정확히 살펴봤지만 3억 원 정도인데 서울이요. 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이라 그러면 이게 6억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상가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예, 거기 금액 내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이 법에 적용이 되고 현재 개정 전에도 그 재건축과 관련해서 규제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재건축 계획이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했을 때만 재건축에서 내보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금액도 맞아야 되고 계약할 때 고지가 됐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 그 거죠. 이번 이게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불거졌지만 실제 예. 지금 곳곳에서 이런 분쟁이 벌어지고 최근에 제가 있습니까? 한 공중파 TV를 보니까 이제 프랑스 분이 한국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네. 프랑스 레스토랑을 열라고 홍대 앞을 다니는데 가격이 적당한 가게를 보고 딱 계약을 하려니까 권리금으로 1억을 더 달라 이러니까 이 친구 인터뷰가 뭐냐면 이게 사기 아니냐 1억이란 그금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달라 그러니까 거의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법 이전에. 그러니까 권리금을요 임대료에 반영케 하고 뭐 전세값이나 안 그러면 그 매월 월세로 내게 하고 권리금이라는 존재 자체를 갖다가 정부가 불법화를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실제 뭐 변호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 권리금 규모 자체가 통계만 33조 원. 네. 예. 여기에 해당되는 임차인만 120만 명. 네, 더 될 겁니다. 예. 더 크겠죠. 되겠죠. 예, 예. 통계 잡힌 예, 게 그러니까.
굉장히 여파가 큰 법인데 왜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왜인지는 알 수가 없죠. 1월 달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 그러고 네. 그냥 요것만 빼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런 지적하기에는 뭐 아무래도 자본주의 뒤쪽에 뭐 이권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권리금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상가에 들어와서 수억 원의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5년 계약기간 끝나고 나간다고 했을 때 건물주가 권리금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인수해서 자기가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새로 인차 일구에서 자신이 또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이 권리금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여서 강제하기도 그렇고 완전 인정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태. 제대로 된 선진국에는요, 공시지가처럼 공시임대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임대료는 얼마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네. 거기에 벗어나는 부분을 갖다가 세금을 많이 매기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공시임대료 제도를 갖다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시지가를 하면서 왜 공시임대료를 못 합니까? 뭐 비슷한 속성인데요. 미국은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없고요. 그 대신 일본과 유럽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그냥 공식적인 법적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지불해야 되고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 보호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권리금을 너무나 법적으로 미비하다. 이거 사적 계약이다. 이렇게 뒀던 것이 미비점인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리퍼브 제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정상 제품이긴 하지만 반품을 했거나 혹은 2월 상품 같은 제품을 다시 손질해서 판매하는 걸 리퍼브 네. 제품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 손재은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은 가전제품을 최대 80% 싸게 살 수 있는 리퍼브 매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퍼브는 리퍼블시드의 준말로 우리말 순화어로는 손질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의 단순 변심 또는 배달 과정에서 생긴 흠집 등을 이유로 반품된 상품이나 전시, 이월, 단종된 상품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리퍼브 매장은 이런 상품들을 다시 깨끗하게 손질해서 제폭 할인된 가격대에 판매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리퍼브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온 오프라인에서 성업 중인 리퍼브 매장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리퍼브 매장들은 주로 가전제품을 많이 취급하는데 보통 정품 가격의 30에서 60%, 최대 70에서 80%까지 제품을 싸게 판매합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220만 원대 냉장고와 180만 원대 드럼 세탁기를 130만 원대에, 또 100만 원대 노트북을 50에서 60만 원대에 살 수 있는데요. 불경기 속 얇아진 호주머니 사정이 걱정스럽다면 리퍼브 매장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내일은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족 울리는 수목장. 네, 지난 설 연휴 가족들 모여서 이 얘기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목장 뭐 네. 어떻습니까? 한번. 묘지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수목장. 어르신들도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 먼저 보실까요? 자, 왼쪽은 경기도에 있는 한 사설 수목장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국립수목장의 모습입니다. 하늘숲 추모원이라고 우리나라의 유일의 국립수목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설 수목장의 나무들은 딱 보시기에도 간격이 2m 정도로 굉장히 좁은 반면 국립수목원은 간격이 5, 6m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최소 4, 5m의 거리를 띄워서 심지 않으면 고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부 사설 수목장들이 이러는 이유, 당연히 분양 가격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사설 수목장들은 4인 가족들을 안치할 수 있는 소나무 한 그루 기준으로 1,200만 원에서 한 1,400만 원을 받고서 분양을 합니다. 결코 싼 가격이 아니죠. 한 그루에 5천만 원짜리 추모목도 등장했다고 하니까 부르는 게 값인가 봅니다. 땅값으로만 비교를 해봐도 사용하는 땅이 한 평 정도 되니까 평당 850만 원인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보다도 한 2배 가까이가 비싼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분양가와는 별도로 30에서 50만 원짜리 관리비를 5년마다 내야 하고요. 게다가 사설 수목장들은 대부분이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관리 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등록된 수목장만 한 4만여 개라고 하는데 글쎄요, 황 소장님, 뭐 대안이 국립 수목장을 좀 늘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농협이나 임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 단위조합들이 뭐 한 1,200, 300개 있죠. 네네. 이런 협동조합들이 실제로 보면 소득이 별로 없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런 협동조합들이 수목장을 갖다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종의 신뢰성도 생기고요. 그리고 중앙농협이나 임협에서 그걸 갖다가 일정한 지침을 가지고 뭐 농림축산부 그 지시를 받아서 관리하게 하면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 농민들의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또 저런 농협, 식으로 불쾌한 임협. 부분도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네. 네. 이 부분이 그 왜 아직도 그렇게 진전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현재 좀 사각지대인 게 보건복지부의 담당 공무원이 2명밖에 안 된답니다. 아, 2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산림청 문제인데 산림청은 이거하고 또 이 장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뭐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못 관리의 받는 사각지대에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 있는 거군요. 거죠. 부처가 내 소관이 아니라고 네. 서로 하는군요. 법규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 주위를 봐도 수목장에 묻히고 싶다는 분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수목장 사업을 하고 싶다는 분도 진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수목장이라는 게 이제 나무 밑에 뼈가루를 넣으면서 뼈가루가 나무에 흡수되면서 아주 가면 환경도 좋고 여러모로 좋다 해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이 사찰이나 작은 교회와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주들이. 종교단체. 그러니까 종교단체를 확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규제도 안 받고 막 아. 평당 뭐 나무 3개씩 심어도 뭐 유족이 뭐라고 항의를 해도 전혀 뭐 컴플레인 탈세를 노리고 하는 부분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종교단체에 관련해서도 뭐 수목장 같은 경우는 따로 좀 관리하는 법규가 좀 마련돼요. 종교 근데 그 단체로 아닌데 등록을 그런 문제가 하면, 있는 게 네. 종교단체가 특별히 그쪽에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목장 같은 경우 임야, 산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보존인이 아니더라도 임야에 어떤 사업체를 허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교단체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종교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한테 개인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 어떤 법규를 만들어 활성화시키기 전에는 현행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지금 수목장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이 네. 늘어났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지금 강수연의 앵커가 지지를 1,500만 한번- 원이라고. 예. 저희가 한번 예. 자료 화면을 준비했나 한번 보실. 실제 보시면 네, 저렇게 나오죠. 맞아요. 예. 네, 44.2%가 선호하는 네. 국민적인 관심은 굉장히 확 늘었습니다. 높습니다. 최근에. 어느새 저렇게 수요가 아, 이거 제가 이제 좀 늘어났군요. 괜히 농담하면 이제 기타는 뭘 어떻게 하자는 분들입니까? 산골은 산이죠. 그냥 산에 네, 네, 묻히겠다. 네.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산에, 야산에 나무가 있는 산은 많은데 그걸 갖다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식재가 돼 있는 쪽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거의 별로 없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법제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 농민들이나 임업인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그것을 협동조합식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그런데 그 종교단체로 등록을 해서 종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신도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도 편법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제재가 없습니까? 예, 어찌 보면 편법이죠. 왜냐하면 종교시설의 허가는 엄격히 종교시설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일반인한테 돈을 받고 분양하니까 예.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세금도 내지 않고.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단체가 세금도 걷지 않고 법제화되어 있자니까 모든 영역에 사각지대 들어서 있는 거죠. 뭐 편법이 안 허가는- 됩니다. 허가를 예. 쉽게 내주면서. 하고 예. 교인이다, 신도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해버리면 예. 그러니까 일반 알아낼 방법이 없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네, 나이롱 환자 절반이 주부. 아, 이것도 새로운 사실인데요. 보험금을 노리는 가짜 환자, 일명 나이롱 네. 환자라고 하는데요. 2년 새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반이 주부였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험 사기팀 항상 구성할 때 네. 50대 주부들 2명, 3명은 꼭 낍니다. 그게 이 주부 같은 경우에 무직이고 네. 네. 이 나이롱 환자라고 해서 옛날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그 병원에 누워 있어서 그 체크 간호사들이 체크할 때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네. 그걸 또 보험사 직원한테 줘야 되니까 50대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워 계속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 이런 보험 사기에 이제 들어 있죠, 팀에. 네, 주부가 51.4%라는 거 같은 여성인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민수 이게 변호사님? 왜 그러냐면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보험 사기나 사건을 실제 변론을 해봐도 여자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좀 온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해서 아마 누워있기도 좋고 그다음에 여자들 온정적인 절차를 이용을 해서 아마 네. 많이 주부들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이제 아주 관행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전 이걸 보면 참 우리 시대의 슬픈 초상이라는 옛날 소설이 있었죠. 네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 사기단들이 모집할 때 50대 주부들이 몇 푼이라도 벌려고 네. 이것도 고액이 하루 종일 누워 있으려면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기단 별로 아니야, 아프지도 아예. 않은데 어쨌든 뭐 이런 게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경제 형편이 좀 어려운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요즘 보험에 보면 실손보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예. 확장됐지 않습니까? 확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서 입원비하고 실제 네. 들어간 비용만큼 다 받는 보험료. 그거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적자를 내고 있어요. 하나는 정부의 보험급여 부분에서 병원하고 짜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병원에 1년간 입원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험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평균 137일을 입원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입원하면 퇴원을 해라고 할 겁니다. 경미한 그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최대한 보험에서 허용하는 일자만큼을 눌러 앉아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보험급여로서 지출하는 부분은 병원으로 들어가고 네. 여기 이제 환자는 실손 보험을 갖다 받는데 한 군데만 가입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평균 6.7건 뭐 이렇게 네. 한다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초과 이익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하고 환자하고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험 사기를 적발을 할 때는 해당 병원도요 조사를 해서 문을 닫게 한다든지 처벌을 해야 이 순수한 이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저기 이제 정정해야 되는 게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총 병원비를 실손보험이 10개대로 나눠서 내게 돼 있는데 그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는 보장을 받고 보장성 보험에서도 그 고액을 상해보험. 타는 보장성 예, 보험. 보장성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걸 또. 그러니까 예, 그거보다 그 상해 보험 이런 상해 보장성 그러니까 보험. 네. 어디 상해가 생겼을 때 뭐 몇천만 원 네. 이런 보장성 보험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번에 적발된 건수 가운데 그 일가족 4명이 2,450일 동안 입원해서 9억여 원을 타는 보험 사기단도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자동차 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의료 보험이나 이쪽만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라고 아예 내건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의사분들이 병원이 알고도 나이로 환자를 받아주느냐, 정말 모르고 받아주느냐 예.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는 병원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보긴 한다고 네.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 강수진이 그 2,400일이라 했는데 그러면 감이 왔는데 10년 동안 8년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수익이 가족이 일가족 나눠서 4명이 약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네. 네. 가능한 거죠. 정말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죠. 2,450일이라면. 네. 아니 그게 뭐 가능한데 참 그것도 힘들겠네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보험료 상승으로 결국 이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보험료만 그러니까 쉽게 보험회사들이 쉽게 보험료를 해결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적발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적자가 생기면 그냥 모든 일반인한테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게 이게 문제인 거고요.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나와서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통증 때문에 장기 입원해야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나이롱 환자라고 오해를 받아서 수시로 감시를 받는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합니다. 정부가 보험회사의 로비를 받아서 그런지 요즘같이 그 전산망이 작용이 잘 되는 나라에서 한국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전산망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실제로 법제화해서 그러니까 실손보험 플러스 보장성 보험을 그 받는 부분을 하나빠 이상은 가입 못하게 해서 예. 복수로 이렇게 갖는 어떤 부분은 보험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저는 옳은 행동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통제를 해야 이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보험료율이 실제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이롱 환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역한 김치 냄새. 네, 어제 제87회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 네. 4개 주요 부문을 석권한 영화가 있죠. 바로 버드맨인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여배우 엠마 스톤의 대사가 논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게 버드맨 영화의 영상인데요. 네, 지금 저희 영상에 안타깝게도 지금 자막이 가려져 있는데요. 네, 자막이 지금 대사를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대사를 부분을 했어요. 보면 예, 예. 여주인공인 엠마 스톤이 뭐 꽃 얘기를 하면서 꽃 냄새가 마치 역겨운 김치 냄새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두 김치처럼 역한 냄새가 나는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한국 음식과 문화를 폄하한다고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아주 발끈하고 컸습니다.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영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맥락을 못 보니까 이 대사 한 장면으로밖에 지금 저 때 이제 지금 방금 대사를 했죠. 네. 저 이제 내용 자체는 헐리우드 빅스타가 이제 은퇴를 하고 퇴물이 됐는데 다시 브로드웨이를 통해서 재건한다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인생을 담은 영화이긴 한데
저 중에 저 대사 하나가 굉장히 지금 한국 여론을 뜨겁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네. 저게 또 관심이 가는 거는 그동안 한식 세계화 사업이라고 해서 김치를 굉장히 많이 세계 음식으로 밀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세계인, 그러니까 서구인들 사이에서는 김치를 좀 역겹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저희도 치즈 냄새 역겹습니다. 제가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김치를 찝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역한 냄새 많습니다. 화장실 냄새, 하수구 냄새 이런 걸 인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옛날에도 유명한 영화 배우가 우리나라 그 화장품 비누 선전에 와서 그 나라는 이상한 나라다. 계속 웃기만 해서 웃고만 왔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긴 했는데 왜 하필 꼭 김치를 찍어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한국에서 그 흥행을 성공하면 아시아를 다 석권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 개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길 바라고. 예. 이 영화요 김치 냄새 다 보셨으니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중요한 거는요. 미국의 이제 이 백인들의 불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생존 불안이라든지 또 백인들의 정신적인 공허 상태 이런 걸 표현하는 영화에 한국인이나 아시아인들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공공연하게 몇 번 나왔습니다. 네. 97년도인가 마이클 더글라스 나오는 폴링 다운이라는 영화도 그랬고요. 그 뒤에 예. 크레딧이라는 2000년대 나온 영화도 한국인 그 상인들과 싸우는 이런 네. 장면에서 비하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한국인 마사지하면 미국에서 한국을 연상케 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한국 마사지 갔다 왔냐라고 한국인이 보면 기분 나쁜 표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표현들이 되는 데는 한마디로 미국 영화 중에서 조롱이라든지 언유, 한국에 대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할 때 이렇게 영화적 장치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은 나쁘지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영화 괴물입니까? 봉준호 감독. 거기 보면 미군이 이 한강에다가 어떤 화학약품을 뿌려가지고 그게 괴물이 됐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영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미국에서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영화에 반미를 조장하는 그런 영화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항의를 하면요. 우리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적 표현에 대해서 크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른데요.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제 생각에는 괴물 같은 경우는 좀 과장을 한 거지 비하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비하죠. 미군이 예를 들어서 한강에다가 마음대로 그 화학약품에 아니, 병원에서 나오는 걸 뿌렸다라는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이 문제는 저도 황선생님 입장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것이 영화는 영화에 우리 국제시장에 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김치 냄새가 역하다는 거는 근데 이 문제는 또 다르게 보면 우리 김치 세계화 얘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좀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변형하는 것도 좋지 우리처럼 젓갈 다 넣은 그 김치를 맞습니다. 해서 먹으라 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그걸 초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접시에 들어서 먹을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몇백 년 전통이 있는 발효 문화를 갖다가 바로 먹으라면 역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역한 것은 역한 것이고 어쨌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네, 없더라고요.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영화에서 김치뿐만이 아니라 영어를 못하는 일본인 기자까지 등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문화 전반에 대한 약간의 비하 가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제가 대표로 영화를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봐서 이게 과연 명락상 정말로 우리 아시아와 한국을 예. 거슬리게 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같이 보시죠. 그렇죠. 같이 보시죠. 불법 네, 다운로드 하지 마세요. 예,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네. 네. 네, 다음 주제. 다음 주제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네. 뭐냐면 또 순환을 겪고 있는 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바로 홍어입니다. 홍어입니다. 우리 특정 집단이 화면 한번 보시죠. 네, 바로 구글에서 광주시청이라고 검색을 하면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어 그림이 등장을 한다는 건데요. 보통 아니, 근데 홍어 하면 저에게는 특정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광주 호남 분들을 홍어에 비유하는데 예. 우리 여기 계시는 황소영님이나 저나 그 사이트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지만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정치적 담론이 얼마든지 허용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고 우리 경제 전문하신 정철진 선생님 있지만 인구가 1억쯤 돼야 어느 정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5천만 밖에 안 사는 나라에서 지역을 잘라서 저렇게 비하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인 굉장히 것이죠. 씁쓸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건 그렇습니다. 비난받아야 하는 네. 것이죠. 네. 어떻게 그러니까 호남이나 저도 저 정신적 멘토분이 호남분인데 영남과 호남을 그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저 자체.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홍어에 비하한다. 홍어의 역한 냄새에 특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비하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공론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수준 이하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광주시청이 공식적으로 구글에 저걸 내려달라, 네, 이미지를 경찰에 내려달라고 수사도 요청을 의뢰를 했고요. 했고요. 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뭐 명예훼손으로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을 올려서 그 사회적 외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는 것인데 홍어를 올렸다고 해서 누구 특정인이냐 그렇다고 호남인 전체를 뭐 그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일종의 모욕이고 조롱이죠. 그래서 명예훼손에는 해당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이자 사촌 언니인 고 박영옥 여사의 빈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JP를 만나서 위로의 뜻을 보신 것처럼 네. 전했고요. 또 김 전 총리의 딸과 둘이서 10여 분간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제 뭐 박상호 수장님 네. 이거 하루 종일 좀 이슈가 좀 됐습니다. 저게 이제 어제 그러니까 영상이 공개를 안 했죠. 예. 엠바고 걸려 그렇죠. 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비공개 저 정도밖에 그렇죠. 먼저 못 보는데 어쨌든 뭐 이제 화해인데 2012년 대선에서 두 분이 정치적 화해는 했죠. JP가 결정적으로 이제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치열했지 않습니까? 네. 치열했는데 박근혜 그 당시 후보를 도왔고 그 결과로 뭐 지금 유한구 총리도 있는 것이고 이인재 의원도 이제 그 새누리당하고 합당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 화해는 이루어졌고 저 두 분이 만난 장면은 박영옥 여사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역사적인 하나의 어떤 그 자료가 될 만한 한 카트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처제.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의 아버지와 한국 현대사를 획기적으로 바꾼 5.16 그사를 한 또 그 형부죠. 뭐 이런 만남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큰 관심은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가장 관심일 텐데요. 한번 보시죠. 네. 네. 김종필 전 총리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벌써 왔었어야죠. 이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언니가 아마도 총리님의 정성 덕에 좋은 데로 가셨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조문을 해주시고 가시니 우리 집사람도 기뻐할 겁니다. 좋은 네. 곳으로 갔을 거예요. 네, 라고 10여 분간 말씀하셨고요. 대화하면서 김 전 총리가 눈물을 계속 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 손을 잡으면서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위로를 한 것으로 예, 저 전해졌습니다. 말에 참 과거에 그 혁명 동지이자 그렇죠. 네. 또 그 부친 되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 박영옥 여사를 김종필 예, 자기의 오른팔인 기억인 이인자한테 연결을 해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 이후에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인자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궤적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까운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또 이 혈연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는 두 집안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에 네. 부딪히면서 그동안에 한 30년 정도의 세월을 좀 미묘하게 이렇게 보내왔죠. 어떤 미묘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계가. 정치적으로 같은 노선이라기보다는 다른 노선으로 깔리면서 많이 이렇게 보내왔고 그 부분에서 보면 신민주공화당 창당이나 자민련 창당에 박 대통령이 참가 안 했고 또 지난번에 2007년 경선에서 박 대통령이 나섰을 때 JP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고 네. 그리고 또 70년대 그 예를 들어서 그 75년에 그 총리를 하다가 물러난 이후에 한동안 이 JP가 그냥 이 무보직으로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 견제를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벌써 왔어야죠라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는 가까우면서 잘 지낼 것 같은 관계에서 그러지 못한 한마디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가 이 가족의 문제들을 갈라놓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사람이 돌아가심으로써 장래가 화해의 장이 되는 그런 한국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지금 벌써 왔었어야죠가 정말 굉장히 긴 시간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말이네요. 네, 하여튼 좀 아까 황 소장님 정리 잘했듯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해의 시작으로 네. 봐야 될까요? 화해는 2012년 대선 때 화해가 되죠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네. 네. 네.
하지만 또 비서실장이 먼저 오고 박근혜 네. 대통령이 조화만 먼저 보냈기 때문에 아직 앙금이 좀 남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대부분 네. 뭐 대통령께서 뭐 직접 조문할 거다. 왜냐하면 사촌 언니고 그다음에 이제 박영욱 여사하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어머니 유경수 여사는 양주에부터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고 아버지가 사실 박영욱 여사를 친딸처럼 생각했기 네.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문상은 할 거라고 봤는데 어제 하셨네. 대통령이 너무 빨리 갔으면요. 집안일이니까 또 빨리 갔다고 뭐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 정도 뜸을 들이면서 대통령도 마음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망감이 교체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뭐 그냥 뭐 정치적 뭐 고려를 했기보다 사촌 떠나서. 막 예. 세상을 떴다 생각하면 정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JP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요즘 뭐 연일 또 JP 말씀이 화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연일 세간의 화제죠. 네. 우리 예. 대피 말씀이 네. 화제인데 뭐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저는 저분이 이제 이 정치는 허업이다. 네. 실업은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실업가가 가져가지만은 정치인이 이 한 모든 공은 다 국민이 따먹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뭘 갖다가 거의 과실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는 그 말을 한 거예요. 네. 그 말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반어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면 여태까지 정치인이 정치를 해가지고 이 자기 집으로 뭘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정신 좀 차려라로 들렸어요. 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실제로 JP가 말하고자 한 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거지. 그거 해봤자 자기 가정에 도움되는 건 없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 그거 하면 뭐하나. 다 헛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이요. 권력이 무상하다라는 걸 현직 대통령들이 자각을 하면요. 대통령직을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종필 전 총리 때문에 한간에 남편분들이 순환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TV를 연일 보면서 우리 여자들이 당신은 저렇게 잘난 분도 그 사모님한테 저렇게 잘하는데 당신이 이때까지 뭘 했냐. 죽을 때까지 나 이렇게 잘할 거냐. 목걸이 걸어줄 거냐. 아주 순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남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시 등장한 국수론.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 경제 법안에 대해서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국수를 1년 전에도 지난해 2월에도 네. 발언을 하셨는데요. 네. 한번 꼭 보시죠. 1년 전에도 한 발언인데 네, 네. 박 대통령이 어제 그리고 1년 전의 발언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뭐 부동산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하려는 것도 제때 딱딱 이렇게 통과가 돼야 또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이게 확확 효과적으로 나가지. 그게 그냥 300일을 묵히고 이렇게 해서 그 다 퉁퉁 불어터진 국수같이.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이제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비유로 하자면은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근데 부동산 3법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건데요. 결국 1년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근데 역대 과거 정권을 보면은 캐릭터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보면은 무조건 우리는 부동산을 잡겠다, 때려잡겠다 막 하고 막 양도세, 종부세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비추면 네. 어떤 식으로든 돈, 자본은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르는 뭐 이런 생각이 이런 상황이 나왔었고 MB 정권은 무조건 우리 주가 올린다, 무조건 경제 활성화시킨다, 완전 올인을 해버리니까 한 가지씩 있었고요. 예, 막 이 캐릭터대로 확확 가버리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네. 가령 뭐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살리겠다라고 하다가도 네. 가계부채도 중요하니까 또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뭐 분배도 중요하지만 또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애매하게 하니까 지금 주가도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부동산 딱 갇혀 있고 이런 점이 좀 제가 아쉽습니다. 볼 때요. 지금 네. 이 디플레이션 시대가 오늘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장기 불황이라는 데에서 한국의 대기업의 83%인가가 찬성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활성화가 안 되고 경제가 어려운 게 인구 구조의 변화나 그 다음에 이 자동화로 인한 이 직장이 없어지는 문제인데
과연 이 디플레이션 시대를 가게 되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집값이 빈집이 일본에 820만 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 3법 지금 해서 뭐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또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법 이런 건데 이런 걸 해서 부동산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정부의 정책이 이 불어터진 국수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관점은 저는 좀 바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요, 국민들이 집 살 돈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부동산 관련 어떤 법규를 갖다 완화시켜봤자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말씀은 황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미국 경제 좋죠. 네. 일본 살아나고 있죠. 네. 중국이 뭐 옛날만큼은 아니면 그래도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하고 있습니다. 퉁퉁 부러진 국수가 상징적으로 청와대가 앞으로 이제 새 비실장이 들어오면 뭘 해야 되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게 네. 사실은 발목 잡은 여의도 좋게 말하면 야당한테 원망이 가겠지만 그걸 풀어내는 것이 정치력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장관들이 여의도를 열심히 가서 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한 적 별 기억이 안 나죠. 예를 들어 공무원 뭐 연금뿐만 하더라도 당에 던져놓고 네. 주무장관이 움직였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향후 개혁 과제에서 국수가 안 불어터지려면 장관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좀 설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수수방관하면서 대통령이 딱 숨어 있고 대통령께서는 계속 뭐 국수가 불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정치적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사실상 이제 집권 3년차 시작된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2년 동안 계속 저런 얘기는 수없이 해오신 네.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러니까 왜 국회가 해주지 않느냐? 우리 정부는 이렇게 열심히 법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의도에서 우리를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계속 되풀이한 거 아니냐는 느낌을 그래서 갖고 더 있습니다. 색깔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3년차 됐는데 아예 정말 경제다. 한번 주가 띄워보겠다. 뭐 부동산 띄워보겠다는 근데 이게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이게 두렵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딴 말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의도에 가면 이 정치 쪽으로 가면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경제도 마찬가지로 주가도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부동산도 갇히고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년차에 뭐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제 색깔 내야 됩니다. 금리도 내리려면 따다다닥 내려가지고 한번 활성화를 시키고 가야 되고 부동산도 만약에 진짜 뭐 바닥을 찍는다면은 그냥 놔둬야 됩니다. 네. 아니면 띄우려면 잡아서 네. 끌어올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대통령이요, 네. 저는요, 이 자신의 참모들을 데리고 야당을 넣으라고 해가지고 TV 중계하에 경제 문제에 관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야당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 단기 근로자들, 그리고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월세 대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야당이 저런 법을 통과시키는데 소극적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이 보던 앞에서 누가 주장하는 어떤 경제 활성화법이 맞는지를 한번 토론을 해보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요,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네. 자신이 없다기보다 예. 제 생각엔 일단 정치인들 자체, 국회의원들 자체도 다 같이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2014년도를 생각하면 유병원 찾다가 6개월 간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정치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책임을 그럼 대통령만 지어야 하는 것인가?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안을 어떻게 대통령이 통과시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법이 불어프로진 국수인지 아닌지도 검토를 이 사람들은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책임만 전가하지들 마시고 본인들 얘기는 다, 의견은 다 했는지 국회의원들 스스로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보면 누가 공부해서 누가 옳은지가 아니, 나올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정철진 쌤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것이 뭔가 하면 뭐 경제는 신호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른쪽 깜빡이냐 왼쪽 깜빡이냐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를 좀 명쾌하게 내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젠다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너무 좋은 양이 많다 지금. 그러니까 네. 시장이 헷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 기조다. 이렇게 한 일관되게 이걸 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오른쪽 깜빡이 들어왔다가 또 왼쪽 깜빡이 들어왔다가 빨간불 들어왔다가 파란불 들어왔다니까 경제 주체가 혼란이 오는 것이죠. 네네. 결국은 이제 비서실장, 청와대 네. 비서실장하고 이제 개각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좀 담지 않을까요, 개각에? 어쨌든 비서실장 인선에? 뭐 그거 문제는 비서실장이 지금 뭐 김 빠진 사이다 같이 돼가지고 어느 분이 뭐 오시든 간에 큰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입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의도하고 소통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경제를 아는 비서실장이 와가지고요. 박근혜 정부가 경제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부분은요. 처음에 1년 차에, 그 다음에 되기 전에 선거 캠페인 할 때 주장하던 경제 기조와, 네. 그 다음에 2년 차에부터의 경제 기조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진 과정에서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채 설그머니 달라졌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이렇게 어떤 신뢰가 낮은 겁니다. 네,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아마도 오늘 비서실장 후임이 발표가 될 것으로 네.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